오늘 광주에서는요, 42도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출발 모습부터 이채로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공차 담당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 한번 좀 쉬면서 아까 인사 못 드리지? 아유, 저쪽 있잖아요.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 아시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출발을 전용 헬기가 아니라 지금 KTX를 탔네요. 너무 많이 가서요. 아, 뭐 몇 분만 가셨으면 대통령 그냥 헬기 타고 가시고 거기서 모였으면 됐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소위 말하는 통합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대부분 KTX에 함께 탔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1호차에는 대통령이 탑승을 하고 2, 3호차에는 국무위원 또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호남동행동 소속 7명이 탔고요. 5, 6호칸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이 탄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정말 오늘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이래서 코로나를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이 함께 참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 좀 색다른 광경을 본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1호차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저렇게 뒤로 쭉 오면서 이번에 함께한 분들과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네. 사실 저 모습도 뭐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최초의 모습일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긴 들어요. 근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KTX에 탑승한 이후에 뭐 쭉 추경호 부총리랑 인사할 때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침 식사 안 하고 왔나 봐요. 뭐 식사도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뭔 얘기해요? 네, 식사하시면서 쉬시면서 가라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전 7시 40분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나 한식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먹었다라는 이제 참석자의 전원도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여야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악수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차 출발 직후에 이제 국무위원들과 의원들이 이제 각각 탑승한 열차들을 앞칸, 뒷칸 오가며 모두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덕담을 건넸다라는 것이고 방문 인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식은 공간이 마련된 2호 칸에 가서 호남 동행단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셨던 말씀 중에는 강주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고 진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면서요. 앞으로 힘을 합쳐 통합운동으로 나아가보자. 이런 통합의 메시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군요. 저렇게 이제 KTX 전용 열차를 타고 이 특별 열차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세를 낸 거예요.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5.18 민주묘지에 이제 참배를 했는데 이 언론에서 기사를 보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이 문을 지나간 게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입니까? 예, 5.18 국민묘지의 정문인 바로 민지의 문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를 하는 모습 아까 그래요?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문 통과하는 게 왜 뉴스인가? 그러니까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 사례인데요.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입장을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광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아픔이 진상규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일부 시민들은 또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경호상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저 문을 통과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이 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었고요. 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기를 전현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어떤 제가 표현을 정말 이건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서 제가 선뜻 단어를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호를 이유로 차량을 타고 차량에 탑승해 통과했단 말 듣고요.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어디 못 갈 데를 갑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차량에 탑승해요. 무슨 경호상의 이유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5.18 정신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새겨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이념으로 갈라놓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잘했다. 이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민주의 문 앞에서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 우리 5.18 때 민간인 학살을 당했던 전재수 군 기억날 거예요. 12살이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5월에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재수 군의 형입니다. 생존에 계신데 전재룡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족분들하고도 인사를 했군요. 네. 전재룡 씨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민주의 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매년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일봉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기념식이 끝나고 봉안소를 통해서 나가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오겠다. 매년 와야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이냐 끝이냐 그게 아니라 매년 오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 점을 더 강조하고 네. 부각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언론 기사를 쭉 제가 이제 뭐 나름 읽어보고 왔는데 전현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출발할 때 KTX에서 착용했던 마스크랑 5.18 민주묘지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썼던 마스크랑 달랐다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이 마스크에는 5월을 드립니다. 바로 올해 기념식의 주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실규명을 통해서 용서,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자. 이건 정말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은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저 마스크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광주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네. 5월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라고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기념식에 참석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진정성 그런 걸 좀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니 해도 기념식 참석에 끝나지 않고 백성원 변호사님 네. 오늘 기념사가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기념사를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참모진이 써준 걸 기계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총 7차례나 직접 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초고를 놓고 퇴고를 놓고 단어 하나하나를 참모진들과 의논해가면서 계속 고쳐나갔고 아하.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기념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마무리한 문장은 마지막 퇴고 그 기념사에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KTX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또 추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사를 이렇게 계속 본인이 직접 고치고 마지막까지 다듬고 했던 것은 이 행사 참여가 단순히 그냥 6.1 지방선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라기보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본인의 이런 기념사를 통해서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모았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꼭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 당 인사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창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제창하자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변화 그리고 당연히 걸었어야 되지만 좀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념식에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 장면은요. 왜 의미가 있는지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물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보수 정권 대통령이 그리고 보수 정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란히 주먹을 쥐거나 손을 흔들면서 이물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재청한 것이 첫 사례이고요. 그냥 첫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렇게 같이 한마음으로 재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통합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감개무량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참여했고 이런 것이 2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재창하는 분도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재창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박진, 이종섭 여러 분들이 이제 손을 잡고 그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나란히 주먹을 쥐면서 같이 재창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과거에 조금 서운했다거나 좀 억울했던 심정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으시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까요.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어서 실제 가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진정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들리는 얘기로는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거 다 가사 외워라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런 말도 들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장면이 참 울림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요. 저는 두 글자입니다.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뭇.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재창이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저는 드디어 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5.18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저는 또 마지막으로 가사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화면을 쫙 저도 눈여겨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저 모습을 통해서 통합이 강조된다는 것. 맞아요, 네. 광주로부터 빅골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면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장면을 내내 보면서 정말 두 글자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뭇.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 국민분들도 오늘 생중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대목이 있으실 거예요.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첫 사례라고 하니까 진짜 역대 그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왜 5.18 기념식 때마다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재창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부른다는 것이고요. 합창은 보통 합창단이 부르면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른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재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이 노래의 의미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창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이 노래가 보수 정권에서 순환을 겪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매년 기념식에 참가해서 이 노래를 재창, 함께 불렀고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는 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 노래를 두고 논란이 안 되는데 다음 해에 이 노래가 식순에서 빠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다시 들어가는데 재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노래를 둘러싸고 아주 일각입니다마는 색깔론까지 제기돼서 오히려 보수 정권 내에서 언제까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지적이 나오고 했었고요. 네. 화면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게 합창을 하는 가운데서 거의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총리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잠깐 눈 감을 수 있지 안 부를 것이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국가의 지도자부터 나서서 우리가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좀 치유하고 다독여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마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리고 총리가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은 많은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보시면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다시 재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자들과 그리고 유족들과 부상자분들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다는 게 지금 막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 없던 이 인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그 후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광주에 안 가거나 가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고 모욕을 했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장소에 가서 또 다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참석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많은 의원들을 함께 한다니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냐 마냐 가지고 다투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에 왠지 좀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저 이재명 상임선대 고문 총괄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참석해서 다행이다. 요게 방점이 있다기보다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가 아닌가. 광주에 가서 항상 모욕했던 그 당사자들 아닌가. 간단히 다행이지만 앞으로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전신에 관련해서 소위 이 광주에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해왔는지를 부각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또 지지층 결집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날만큼은 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날만큼은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예 광주를 안 갔을까? 가긴 갔습니다.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어제 갔어요. 이 갔던 장면들 보면은 뭐 지금 언론에 뭐 사진으로 뭐 공개되기도 합니다만 전혜연 평론가님,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루 전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좀 뭐 어떤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예, 물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찾는 일정이니까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덕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 진상규명에도 협조해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말은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5.18 유족단체들이 주장을 해왔던 이른바 3법은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는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보가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더 큰 공감을 얻으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더 확대된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예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한 이후에 5.18 관련해서 좀 망언 논란에 휘말렸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마 지금 후보죠.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런 부분도 좀 깔끔히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지난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 5.18 민주묘지에 가면은 그 전두환 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밟았던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이제 좌중에 또 수행했던 뭐 의원들 비롯해서 다 웃었죠. 그땐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전두환 비석, 어제도 보세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전두환 비석 보란 듯이 나는 이런 거 당당하게 밟는다. 뭐 자신감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덮어놓고 좋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면조차도 이날조차도 대립하게 되면 발전이 있을까요? 첫 걸음부터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여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 합의점을 좀 찾아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지금 뭐 정치권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논란의 핵. 바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자신을 둘러싼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되고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20년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보니까 초콜릿 케이크인가 그거를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런 조사가 뒤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감찰본부장 경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걸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생일빵이라는 단어 뭐 방송에서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흔히들 주변에서 쓰시니까 일단 생일빵이라고 이제 뭐 들어보셨죠? 뭐 케이크를 축하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막 묻힌다든지 하는 거. 생일빵을 갑자기 당해서 흰색 와이셔츠에 막 범벅이 돼서 기분 나빠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때 축하해주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생일에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 라고 해서 여직원한테 볼에 뽀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적절하죠. 부적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군다나 근무를 했던 곳은 법조인들이 근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상식에도 안 맞고 이게 성감수성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적인 비위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96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서 96년은 아무 일 없었다. 2012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이른바 생일빵 케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들이민다든지 아니면 등짝을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그게 이른바 생일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화가 나서 여직원에게 나 그러면 선물로 뽀뽀해달라. 말이 안 되죠. 이건 부적절하고 이건 정말 인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시집에 나오는 시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수용하는 그 의지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해명도요. 앞서 들으셨죠? 앞서 두 차례 성 비위로 문제됐던 그 사례 좀 보여주세요. 96년과 2012년. 한국일보 보도, 당시 한국일보 보도는요. 96년 저 낮술 회식이에요. 96년 10월 낮술 회식.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낮술. 여직원 껴안으면서 소란 피웠고 그때 인사조치 처분됐대요. 2012년 대검 재직 시절 여직원 외모 품평에 볼에 입맞춘 거 감찰부장 경고 처분이래요. 한국일보는 저렇게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운영에서는요. 전현평론가님 그 당시에 자기가 조사를 받은 건 아니래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조사 안 받았다면 안 받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해요. 거의 한 1년 동안 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내용만 보면 당시에 조사도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조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감찰이라든가 조사를 했던 분들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배용찬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 공정, 상식, 정의 아닐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행동이며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사고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이 총무비서관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희롱 성폭력 교육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공무원 필수 교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 이런 교육을 총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덕성도 문제이지만 직무 능력상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사는 아닙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9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랐으니까요. 9급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참 검찰 조직도 이해 못하는 조직이다. 왜? 이런 명백한 상황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는 저 윤재순이라는 사람을 대놓고 불러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뭐 두려운 데가 있는 거? 이걸 왜 몰래 1년, 이것도 1년이나 조사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껴안고 뭐 볼에 뽀뽀해달라, 볼에 뽀뽀하면 이게 법률상 추행죄잖아요. 강제 추행죄, 형사처벌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일부 이제 징계를 받은 내용들만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느냐. 일반인들, 검찰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처벌하면서 검찰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엄벌에 처해는 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그냥 징계에서 끝났다. 이 부분도 사실 조직 내에 어떤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징계도 거의 면피용으로 경징계에 끝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 여러 번 받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평판이 어떨지를 좀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이제 공무에 봉직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성범죄의 전력 또는 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중요 자료로 갔을 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더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청와대가 그 밑에 있는 여직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인사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중책에 맡기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여당,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윤재순 총무비서관 면전 앞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리 1급 총무비서관이 성비위자가 임명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것을 비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되어진 예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참모라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숙하면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순이란 사람의 저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임명권자가 뭐 해임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2012년의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성범죄와 친고죄였으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냥 징계, 뭐 경고로 끝이 났겠죠.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고 충분히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놓고 본다면 성범죄도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어제 아까 그 뽀뽀 발언 있잖아요. 보통 본인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너무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때 생일빵을 당해가지고 화나서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이 해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걸 해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윤재순이라는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느꼈으니까 저렇게 해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좋은 얘기 많이 했죠. 5.18 행사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보수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전부 참석하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사까지 폄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재순 비서관께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하신 것 같아요. 본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도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이 저렇게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도 저렇게 목이 빳빳한 거 혹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걸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질문하러 보내세요. 우리한테만, 시청자 여러분한테만 기자의 질문이 들리셨나요? 대통령은 질문이 아예 안 들린 것처럼 동문서답식으로 다른 질문 없죠 하고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이 성비위 전력에 국민께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위가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입니까?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윤재순 비서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답했습니다. 인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오기의 표현입니다. 윤재순 비서관을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초록 동색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센 표현이기도 해요. 초록 동색이랍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그냥 정확한 징계단의 경고 처분 정도 받은 거 하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 일은 잘하니까라고 생각해서 임명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 윤재순 비서관의 답변 과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말하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는 그때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때는 고소 안 하면 처벌 못하니까 처벌 안 받은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박완주 의원 성비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바로 제명 조치까지 하면서, 물론 뭐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까지 보이려면 그 이후에 뭐 의원직 박탈까지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런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지금 윤재순 비서관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가 높아요. 변태적 망언을 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다. 대통령실 인사를 전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어제 운영위에는요, 대통령실 비서들을 총괄하는 자리,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대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고 처분한 것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적당하다고 보신다고요? 예. 네. 2021년에 음란하게 생겼다라는 발언을 남성 경찰관들이 한 명의 신입 여경에게 말을 해서 무더기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음란하게 생겼다 저 발언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어떤 게 더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오래 생각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의원님하고 뭐 같은 생각이겠죠. 예. 아니,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심각한 발언 같냐는 겁니다. 그냥 따님께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 그냥 아주 즉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음란하게 생겼다고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 같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거냐? 이것도 좀, 예. 송국 같은 고민정 의원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땀 뺐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매우 불쾌했겠죠. 매우 불쾌하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항의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경고에 그쳤다. 그리고 그 위에 비슷한 일들이 또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사권자로서는 철저한 어떤
후속 대처를 못한 겁니다. 검찰 조직에도 어느 정도의 인권 감수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징계를 우리가 보통 솜방망이 징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의 문제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여검사께서 이제 검사 재직 시절에 성추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2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주장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까지 떠올릴 정도로 사실 이게 과연 적정한 행위이냐 그리고 위법한 행위인데 제대로 왜 처리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맡는 중책에 맡기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성비위 의혹, 성추행 의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썼던 시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선 시간에 이 논란이 됐던 내용은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논란될 만한 시 구절이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뭡니까? 2002년 출간된 전동차에서라는 시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가 발견이 돼서 언론에 그래요? 보도가 나왔었죠. 2001년 출간된 같은 내용의 시인데 네. 그 시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전용한 법을 만들어서 남자아이의 자유를 박탈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남자아이의 작철이란 같은 전동차에 탄 어린 여성들의 특정 부위 신체를 만지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차마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겠는데 첫 번째로 아까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일이죠. 본인을 성추행했던 인사가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1급 총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시집에 출간됐다고 해도 이런 내용은 예술이라고 저희가 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골든글러브가 예전에 많은 이들로부터 보이콧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아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당시에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로부터 성희롱성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을 폭로했는데요. 일부 배우들은 아예 이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당시 골든글러브를 아예 방송을 송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예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카메라로 드라마를 찍었을 때 굉장히 비판을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물 꼭 총무비서관으로 쓰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뇌 모양 그려놓고 누구누구의 뇌구조. 과연 무슨 생각이 어느 정도의 비중 차지할까? 앞서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그 시 좀 보여주세요. 2002년 나온 그 시랑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충격적인 내용이 더 포함된 거 있죠. 2001년 거. 앞에 줄은 2002년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근데 2001년 원본격인 2001년 거예요. 요즘은 여성 전용 칸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남자아이는 저 위에 나왔던 내용의 행동을 일삼는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한대요. 그리고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요, 저런 시집을 낸 사람에 대해서 신인 문학상을 줬어요. 그래서 시인의 세계 등단해요. 윤재순이라는 사람이 상을 줘요. 대박입니다. 이 땅의 시인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작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읽어봤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에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비서실장님 오늘 이후에 윤 비서관과 면담 좀 하셔야겠는데 어떠실까요? 윤 비서관으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는 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좀 시라는 중단하시죠. 것은 예, 제가 질문 좀 해야 시를 되겠습니다.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일반 사람의 잣대로 보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 가지고 너무 좀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시면 뭐 잘했다고 좋겠습니다. 두둔하시는 거예요? 두둔이 아니고요. 이런 걸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는 시랍니다.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저항시를 썼던 그 우리의 저항운동 시인들, 그럼 그런 게 시는 시예요? 이런 인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 소장님? 말이 안 됩니다. 시는 시입니다. 아니 난데없이 왜 이어령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그냥 윤대순 비서관이 작성한 그 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한마디 이 인사에 대해서 전달할 내용은 상당히 난감한 것이고 처지가 정말 공경한 상황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기 바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단순히 비서실장이 단순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에요. 왜냐? 대통령의 판단을 보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여론을 전달해서 시도 읽어보고 전동차에서든지 전동칸에서든지 전동차의 묘미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바마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소통 잘하고 정말 국정수행 잘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램 임마누엘입니다. 램 임마누엘이요. 오바마 대통령 하나라도 잘못하면 가서 따지고 묻습니다. 뭐 일 따기로 해? 그래서 대통령을 더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비서실장이요. 대통령이 나를 뽑아준 사람인데 나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감히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가서 윤재순 비서관 경질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배 소장 말씀 많이 뭐 공감하실 것 같고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윤재순 비서관이요. 뭐 요 얘기까지 듣고 이제 우리 전현 평론가님들 말씀 들어볼게요. 뭐 이런 표현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참 그런 류의 얘기를 좀 그래요. 음담패설이라고 할게요. 네, 음담패설. 음담패설 이 검찰 수사관 재직 시절에도 이 직위가 올라갈수록 직원들 앞에서 음담패설 많이 했대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도덕 불감증인지 몰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운영에서.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운영 지원 과정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던 양우덕 국장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 9월 5일까지 자가격리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코로나 초기였고요. 자가격리가 됐던 것도 맞고요. 2021년 8월이면 4단계로 굉장히 엄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께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공직죄는 징계까지 한다고 경고를 날렸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뭐 금지령이라든가 그 전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시기는 아니지 않냐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전부 다 금지가 됐다면 제가 그걸 어겨서만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실도 사실관계를 꼼꼼히 이른바 팩트체크 해보고 질의를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현 평론가님 본인은 기억으로는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 아니었어? 골프 치러 간 건 맞긴 맞지만 이러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분이 나와서 한 해명이라고 한 발언이라던가 지금 한 발언을 봤을 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발언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그 시기의 그 질문도 그렇고요. 아까 그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해서 왜 비서실장도 대통령도 두둔하는 듯한 자꾸 논란을 만드냐는 겁니다. 네. 배 수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면 비서실장이 나서서 빨리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의견을 모아서 경질하라는 의견을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경질하라고 할 정도면 지금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자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뭐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김대기 실장이 10년이 넘은 한참 전의 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 인사 검증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고도 건너뛰는 건지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격에도 공세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윤재순 비서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재순 비서관이 뽀뽀해달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서실장 입장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케이크 그거 들었을 때 하면서 그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뭐랄까 대가라 그럴까요? 그걸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검찰에서 대가를 다 받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게 의원님 그 한참 전에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윤재순 비서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앞서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 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퇴를 언급한 듯한 발언했는데 직접적인 사퇴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해당 의원 얘기나 실명은 뺄게요.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참모라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애들 어정쩡한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그 의원이 당시에 이 표현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 표현이 떠올라서 그래요. 백성문 변호사님, 당시에 모 의원이 국정감사 때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결기가 여당 의원들한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인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퇴 의사는 국민의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이제 뭐 대통령실에 다 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 참 오늘 이 과정을 보면 본인 일이 아닌데 참 난감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기 실장도 좀 뭐 어쨌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정도 여론이라면 충분히 이제 청와대에도 지금 청와대라고 자꾸 표현했으니까 그러네요. 대통령실에도 지금 이런 정도 여론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오죽하면 저는 오죽하면은 표현 쓸게요. 대통령이 걷어들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애들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기 좀 힘든 수준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은 아까처럼 화나서 뽀뽀한 겁니다라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세간의 관심이 모두 윤재순 비서관에 쏠려 있으니까 혹시 정모 후보자는 아이고 나는 좀 화살을 피하는구나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랍니다. 뭡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산책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요즘에 종종 윤석열 대통령 목격담과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네. 지난 16일 밤 11시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색 패딩, 굉장히 익숙한 패딩이죠. 검은 바지 차림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나온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아마 밤 11시에 산책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누리꾼들도 신선하다. 대통령 또 반려견 산책은 시켜줘야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 회색 패딩 너무 자주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 일부에서는 윤석열 피부 패딩 이런 닉네임 별명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익숙하고 또 친근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통령 혼자서 반려견 데리고 나온 건 아니겠죠? 사실 저는 저 사진을 딱 보고 패딩? 그럼 지금 입을 때가 아닌데 옛날 사진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또 한 분이 이렇게 또 그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쪽이 경호원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저기요. 네네, 멀리 보이죠? 열리네.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경호라고 하기에는 지금 반려견 이렇게 한 명 데리고 있으니까 좀 경호 같지가 않잖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경호처에 주민들 위화감 느껴지게 우악스럽게 경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모습은 굉장히 좀 친근해 보이고 근데 맞는지 지금 아직 날짜를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친근해 보이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엿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이나 그 산책하는데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저 패딩 때문에 저 패딩 요즘 철에 안 맞는데 지금 찍은 거 맞아? 하고 지금 뭐 관심도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저 패딩이 좀 익숙한데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전현 평론가님. 예,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라는 건데, 뭐 이건 이제 뭐 비판이다, 칭찬이다 이렇다기보다 재미있는 소재로 많이 회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2010년 4월 총선 때도 이 회색 패딩을 입은 것으로 지금 그래요? 네티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2020년 12월 반려견 산책하고 상가 들릴 때도 이 회색 패딩을 입었고요. 지난해 3월 코바나 콘텐츠 방문 때도 똑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산책할 때도 이 회색 패딩을 입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옷을 이렇게 많이 입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2월에 대선 과정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질문이 좀 나왔더니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같이 뚱뚱한 사람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옷 사이즈가 딱 맞으면 그냥 색깔만 바꿔서 입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름 솔직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딴죽을 걸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퇴근 후에 강아지 산책시킨 사진이잖아요. 보면 굉장히 가깝게 찍었어요. 근접 촬영입니다. 친근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비선 라인에서 진행하는 개사와 경찰견 백화점 쇼핑에 이어서 또 다른 정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친근한 대통령 프로젝트 할 수 있죠. 대통령 이미지는 중요한 자산이죠. 그럼 공식 조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을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게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좀 대형 사고 난다니까요. 대박 사건입니다. 배 소장님, 네. 저 사진 한 장으로 비선 라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3X라지. 맞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같은 옷을 계속 입는데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친서민 소탈한 모습이거든요. 이미지예요. 근데 누가 찍었을지 연출 아니야? 근데 저는 좀 이제 이런 거 좀 그만 따졌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잘한다고 칭찬하고 너무 편하게 연출하고 정말 억지 춘향식의 장면을 연출하면 이건 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저는 이걸 따지고 뭐 비선 라인이고 이러지 말고 또 노력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은 칭찬해주고 정말 이건 아닌데 에이 너무 심한데 이거 할 때야 그건 야단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며칠째 강용석
후보와의 통화했냐 안 했냐 이 논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 측에서 정확한 일자까지 공개를 하면서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새롭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분명히 먼저 전화 걸어와서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5월 6일 금요일 밤에 이제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고 김동연 후보와 싸워야지라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선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선관위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발당한 강용석 후보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 쪽에서 이걸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말이 안 된다. 배 소장님, 네. 알 듯 모를 듯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까? 안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지금 경기지에서 선거 판세가 이런 거예요. 오리무중. 누가 이긴다는 거야? 진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가요. 세모 네모 변수가 이제 가로 세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연수원 동기예요. 네.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당선인 시절에 통화했다. 1. 두 번째 안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 보고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의중을 파악해서 본인이 여기 대통령 뜻일 것이다. 당선인 뜻일 것이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했다. 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밝히면 되는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밝히기도 안 밝히기도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데 이게 경기지사 판세예요. 아하. 오리무중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진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땀 뺐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질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강용석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통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겁니까? 통화하지 통화한 적이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강용석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석 의원한테 그러면 내용을 공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조치 안 하신다는 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공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렇게 그래서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제 저런 질문과 답변이 오간 셈이 됐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 처음에 이걸 인터뷰에서 밝힌 강용석 후보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록을. 그러니까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공개를 하라고 했으면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아까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네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윤석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강용석 후보자와 통화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전달한 것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한 것이 아닐까. 안 그랬으면 강용석 후보자의 스타일상 벌써 공개했을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용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뜻을 좀 오해하거나 좀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내가 통화한 거지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렇죠.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참 어제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네요. 대통령의 출퇴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은 7km 10분 안에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반포대교를 비롯해서 동작, 한남, 한강대교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출퇴근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차량을 위해서 이동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 시민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실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저희도 빨리 관절을 저 한남동 쪽에 있는 관절을 빨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라.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국민 갑질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국민 양해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대안을 내놔라? 아니, 대안을 대통령실에서 내야지 왜 국민한테 내라 그럽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전형적인 아나무인 엘리트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사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운영의 발언이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그랬잖아요. 대안이 있으십니까라고 민주당 의원에게 되물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월요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화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하는 태도를 보고 또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이니까 안 막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5초 총평 백성원 변호사님, 김대기 실장이 어느 나라든 대통령 이동할 땐 그런 불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에만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집무실 옮긴 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치의 또 특성 같아요. 동일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가 있습니다.